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에 북한이 바로 분위기를 바꿀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가 끝이 아닌 걸까요? 정치부 신동규 기자와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사용한 표현들을 보면 상당히 거칩니다. 이 배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 며칠 새 담화에서 이렇게 밝혔던 우리 정부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좀 강도를 높여가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난 4일 담화에서는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면서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고 하더니 13일 담화에선 뒤늦게 설레발을 친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6.15 공동선언 20주년 대통령 메시지를 두고 철면피한 감언이설이다, 속이 메스꺼린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막말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현철 장관의 사의 표명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남북관계에 대한 실망 때문인데 이른바 한국을 못 믿겠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아가 정말 화가 난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대북 경제 제재에 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경제 사정이 심각해진 것도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풀려면 북미 대화밖에 방법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만 몰두하니까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극약 처방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말 절박한 상황임에도 뭔가 기다려왔다. 그런 상황에서 쌓여온 불만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표출되는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김여정의 그 위상 강화와도 연관이 좀 있어 보입니다. 대남 문제에 있어서 정권을 부여받았죠. 김여정 입장에서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북한 내부, 특히 군부의 충성심을 확보하려는 걸로 보이는데요. 10년 전에 연평도 포격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 수업을 받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했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정말 꾹꾹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강도 높은, 좀이 아니죠. 그동안 한 거 보면 훨씬 더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는데 이 대응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 앞서 리포트에서 청와대 반응 보셨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의 대북 강경 반응 말씀하신 대로 뭐 처음 있는 일로 보이는데요. 야당에서조차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 배경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와 같은 남북한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느낀 걸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북측에서 특사 제안을 거절한 배경에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특사는 김여정 만나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가는 건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거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예 거론조차 하고 싶지 않다 정도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을 예고했다는 점이 청와대의 강경 대응의 배경이 된 것 같아 보이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밀리면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남측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북 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실 북한이 남측한테 이러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미국 들으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정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미국과 대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외교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각급에서 대미 소통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하는 사람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인데요.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상대하는 사람은 우리 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 일각에서 급을 더 높여서 대미 특사 카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북한 상황을 설명하고 미국의 입장을 먼저 알아야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 북한 상황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고심하는 걸로도 보입니다. 앞으로 뭐 상황 개선도 개선이지만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 소재도 참 누가 가져가야 될지 좀 걱정이거든요. 폭파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우리가 뭐 이거를 만들고 또 다시 보수하고 하는데 170억 원 넘게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북한 측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폭파 사실이 공개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인데요.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현재로서는 앞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북한의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이런 정도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이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뭐 그 고민도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남북한 대립 국면에서 이 불똥이 정치권에도 튀었습니다. 특히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그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이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 포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 그러니까 대포를 말하는 그랬었죠. 건데요.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비판이 일자 송 의원이 대한민국 재산에 대한 파괴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의 무력 행위를 비판한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회의원이 번번이 예상이 틀려서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태 의원은 앞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는 힘들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측이 빗나가자 김정은 남매의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믿고 싶었다면서 폭파까지는 예상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정말 너무나 민감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